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돈 이야기입니다. 다름이 아닌 문재인 씨가 북조선 김정은 쪽에게 6억 달러에 상당하는 외화를 대북 송금한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 매우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미국의 군부에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심각하게 이 정황을 보고 있다라는 이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벌써 다른 언론 매체들이 미국에 있는 출처를 통해서 상세한 보도를 한 지가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또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청에서는 그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의 군부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현재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별로 즐겁지 못한 소식을 지금 전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은 전혀 광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대단히 민망스러워서 그동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도 아침에 저희 그 애청자께서 전화가 왔어요. 왜 공작가님께서는 그 후원 계좌, 자발적인 후원 계좌도 잘 써놓지도 않고 왜 그런 식으로 방송만 하고 있느냐. 당연히 유료 구독자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적지 않은 분들께서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매번 후원 계좌도 말을 하고 또 화면 하단에도 후원 계좌를 꼭 명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의견도 우리 애청자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불갑을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후원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입니다. 1005 204 476 779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이고 계좌번호는 1005-204 476-779입니다. 1005-204 476-779 이온이 저희 쪽에 후원해 주실 열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쪽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북조선 현존하는 이 지구상의 가장 악랄한 국제 테러 조직이자 반국가 단체이며 범죄 집단입니다. 핵과 마약을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그야말로 지구상 전 인류의 공적이자 망나니 집단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북조선 이 괴뢰들에게 문재인 씨가 지금 6억 불에 해당하는 북괴가 이집트에 갚아야 될 그 소위 말하는 빚이 있는데 그 부채를 탕감해 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북조선에서 요구했던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에 앉혔다는 이 일도 엄밀히 따져보니까 그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에 앉힌 이유와 그 용도가 제2의 대북 송금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 오라스콤이
북조선에서부터 받아야 될 6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대납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이에 관련된 현대, 한화, 수출입은행, 오라스콤이 등장하고 있는 3자 거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한 이미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은행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거래에 등장하는 채찍과 당근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현재 이것을 대북 송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마땅히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씨가 임기 말이었던 지난 2022년 1월에 제2의 대북 송금을 단행했다고 정통한 대미 소식통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이집트의 오라스콤사가 북조선으로부터 받아야 될 미수금 6억 달러를 한국이 대납하는 3자 거래 방식으로 방산 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돈이 북조선으로 건네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소식통들은 문재인 씨가 임기 말이었던 2022년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행선지였던 이집트에서 있었던 방산 계약과 그리고 이집트의 철도 현대화 사업이 제3자 거래에 이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 소식통, 이 대미 소식통들은요, 돈이 어떠한 방식으로 건네지는 것인가라는 이 기자들, 이 매체에서의 질의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박지원이 관계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박지원이 관계된 것입니다. 라며 한국의 언론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박지원이 다시 제2의 김대중 정권 당시에 이은 제2의 대북 송금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요구했던 박지원, 그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한 것이 바로 제2의 대북 송금을 하기 위한 발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2017년입니다.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림종석 동무, 남부 경제문화협력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죠. 이 림종석은 북조선에서 평양의 대남 공작기관에서 매우 총애하고 매우 신뢰하는 그런 남측의 간첩과 같은 인사가 되어 있는데, 이 림종석이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지난 2017년 12월 9일에서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의 특사로 파견이 됩니다. 당시 임종석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이후에 한반도에서 평창 올림픽 당시 북조선 괴뢰 집단들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석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수면하에서 나쁜 행실을 해왔던 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실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북조선의 즉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괴뢰 집단, 이 국제 테러 집단들에게 저작물 사용료라고 하면서 북조선 괴뢰 집단들에게 자금을 보내는 역할을 이 경문협,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하는데, 이곳의 이사장이 바로 림종석 동무죠. 이 림종석 동무는 북조선에서 매우 신뢰도가 높은 인물로서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당시
레바논 대사를 겸임하면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거주하고 있던 북쪽에서 파견 나온 대사 문정남, 이 문정남과 만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북조선 괴뢰 테러 집단들이 일종의 비밀 핫라인, 접선 라인을 만든 정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20년 여름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 2020년 여름이 되면은요, 슬슬 서훈이가 국가정보원장에서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로 자리를 옮기고 그 후임자로 그 유명한 박지원이라는 자가 이제 국정원장을 가게끔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정보 소식통들이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북조선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앉혀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통한 또한 다른 대북 소식통들도 북조선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요구했던 이유가 남북한 간의 정보 교류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교차해서 확인을 해 주었다고 하며, 그리고 북조선이 림종석 동무를 통해서 문재인 씨에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대미 소식통, 대북 소식통들조차도 박지원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경과하고 나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의문이 풀려지고 있습니다. 북조선 국제 범죄 집단, 테러 집단이죠. 이 자들은 대북 송금 경험이 많은 박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작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정원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박지원을 그 국정원의 원장으로 앉힐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에 가시면요, 우리 한국의 KT나 SKT와 같은 그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그 통신회사는 건설사도 보유하고 있고 아주 그 큰 기업체 집단이 되는데요. 오라스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오라스콤이 북조선에서 받아야 할 6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대납해줬다는 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 채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북조선은 이집트 기업체인 오라스콤과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동통신 전문 업체인 오라스콤사는 지난 2008년 북조선과 함께 고려링크라는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조선 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합작회사 고려링크는 2015년을 전후로 해서 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이를 반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집트 오라스콤 측에서는 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중동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동의 대북 소식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라스콤사가 북조선에게 양아치 행동을 했다. 그리고 오라스콤사가 실제 북조선으로부터 받을 돈은 6억 달러가 아닌 4억 달러라고 이렇게 전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통에서는 오라스콤이 북조선에게 수익금 해외 반출이 되지 않을 경우 철수하겠다고 했고, 오라스콤이 철수를 하게 되면 장비까지 들고 나가게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북조선과 오라스콤의 갈등에 대한 확인뿐 아니라
북조선 역시 상당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던 북조선 괴뢰 집단들은 림종석 동무를 통해서 오라스콤이 북조선으로부터 받아가야 할 6억 달러의 대납을 우리 한국 측에게 요구를 했고, 구체적인 실무는 박지원이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이 또 국가정보원장 그 직책을 활용한 범죄 행각에 동참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22년 1월에 있었던 문재인 씨와 김정숙 씨의 이집트 방문 과정에 있어서 체결한 각종 계약이 북조선 괴뢰 집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문재인 씨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실권자와 회담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정부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을 했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정통한 대미 소식통 이쪽에서는 결국 이러한 거래의 중간중간에 박지원이 있었고, 결국 박지원이 관계되어서 그와 같은 6억 달러의 이집트 오라스콤에 대납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고, 또 미국 측 이야기는 오라스콤과 3자 거래한 것이다 라고 재차 확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미국에 있는 대미 소식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미 소식통이 그냥 단순한 무역업자인지 아니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 기관인지, 이것들은 잘 분별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대, 한화, 수출입은행, 오라스콤,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 3자 거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임기 말이었던 2022년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이례적인 방문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씨는 당시 이집트를 방문한 전후로 해서 첫 번째 K9 같은 자주포 등의 무기 수출, 두 번째 전동차 320량, 철도가 되겠죠. 그 세 번째 이집트의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러한 계약에서 현대로템, 한화 디펜스, 수출입은행, 그리고 오라스콤 건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집트와의 거래가 투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 대출과 차관이 이집트의 무기 구입과 철도 현대화 사업에 투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북조선이 오라스콤에게 주어야 할 그 돈들을 대납하는 방식의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지적이 됩니다. 자, 이 구체적인 계약은 아직도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맹렬한 우리 탐사 보도 기자들의 취재한 결과 한화 디펜스가 이집트와 계약한 금액 중 80% 이상, 그리고 현대로템이 계약한 금액 중에 90% 이상, 또 이집트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는 거의 100%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혈세, 우리의 국민에 내어주신 그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는 점이에요. 자, 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 줄여서 우리가 보통 수은이라고 얘기하죠. 이 한국수출입은행이 주도를 했는데, 이 수출입은행의 대출뿐 아니라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이 되겠죠. 이와 같은 자금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은 이와 관련해서 이집트의 최대 일간지인 알 아흐람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룩소르 하이댐 구간에 3억 1,200만 달러, 대략 4,430억 원의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이집트 정부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EDCF는요,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EDCF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있어서 ESG의 플랫폼으로 부상을 하고 있지만, 이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한국의 경제 교류 증진 목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공적 기금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유사한 그 경협 증진 자금이 있어요. EDPF라고 합니다. EDPF는요, 앞글자가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이렇게 해서 EDPF라고 하는 경협 증진 자금이 있는데, 이것 역시 수출은행이 차입한 시장 재원을 활용해서 개도국 대형 인프라 사업에 장기간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는 원조 자금의 일종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DCF와 EDPF는 모두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DCF는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고 EDPF는 수출입은행이 시장에서 차입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2차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원조 자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은요, EDPF 자금은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자금인데, EDCF와 EDPF 자금이 동시에 지원된 복합 사례 또한 EDPF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최초의 사례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국가의 돈을 끌어다가 유용 남용한 구체적인 정황이 되겠습니다. EDPF 자금은 이집트의 철도 현대화 건설에 투입이 되며, 건설은 오라스콤 건설이 맡는 구조가 됩니다. 오라스콤 건설은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 현대화 사업 3단계 공사 룩소르 하이댐 구간에서 궤도 공사 공급과 설치, 신호 및 가공전차 시스템 설치, 전기 시스템 및 견인 발전소의 설치 등을 맡는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사업 같은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자금 집행을 추적할 수 있겠지만, 오라스콤에 투입된 차관은 어느 곳에 쓰이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사 보도 단체에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 오라스콤 그룹의 북조선과의 3자 거래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끝끝내 이집트 오라스콤 그룹은 이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현대 로템의 계약에 등장하는 4억 6천만 달러의 EDCF 자금과 수출입은행의 대출 1억 달러를 합한 5억 6천만 달러와는 또 다른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동차 사업과 철도 현대화 사업으로 대출을 포함해서 국민 세금으로 8억 7,225만 달러, 약 1조 2,35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현대 로템이 320량을 수주한 이집트 전동차 사업에도 오라스콤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 사업들에 투입하는 금액은 계약 자체가 비밀에 붙여져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한화로 3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기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관계자는 자신들의 사업에도 신호, 통신 시스템에 오라스콤 건설이 들어온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LCC 이집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LCC 대통령은 문재인 방문 당시 향후 5년간 이집트에 대해서 10억 달러, 약 1조 4,200억 원 규모의 EDCF 차관 한도를 새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미 실행해온 8억 7,225만 달러, 우리 한화 약 1조 2,350만 원이 될 텐데 이것 이외에도 10억 달러, 대략 1조 4,200억에 달하는 차관이 더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집트의 수출입 은행이 주도가 되어 집행하는 자금이 대출을 제외한 차관만으로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인데 한화와 이집트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대출은 제외되고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문재인 퇴임한 이후에도 국민 세금이 지금 현재 오라스콤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준 정황이 되겠습니다. 임기 말에 문재인이 차관 한도를 이례적으로 늘린 것은 결국 북한 조선, 북조선 괴뢰 집단들에게 대북 송금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임종석이나 박지원 등등에게 우리 탐사 기자들이 취재를 시도했지만 임종석이는 이 탐사 보도 매체들과 소통했던 SNS를 탈퇴해버렸고 박지원은 왕성한 그 SNS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변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북조선과 오라스콤의 그림자는 철도 계약에만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업체인 한화 디펜스가 이집트와의 계약에는요, AOI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AOI는 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입니다. 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 이와 같은 AOI는 탱크, 장갑차, 대포를 만드는 이집트의 국영 무기 기업체입니다. 2016년 8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발각되었던 북한 조선의 화물선 지선호에는 3만 발의 로켓 추진 수류탄이 있었습니다. 그 행선지가 바로 AOI였습니다. 북조선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무기 판매를 위한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국가가 바로 이집트이고 그 핵심에는 AOI, 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와 한화 디펜스가 계약한 K9 자주포 및 장갑차 등의 조립은 AOI가 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한화 디펜스의 계약도 철저한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대출된 자금이 한화로 입금되어 조립을 맡은 AOI사 등 어디로 얼마가 입금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화 측도 묵묵부답, 그리고 사실상의 한화 측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북 송금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김정은이가 이집트 오라스콤에게 6억 달러 상당하는 통신비를 연체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김정은은 림종석 동무에게 6억 달러를 대신해서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앉히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림종석은 문재인에게 김정은의 의중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재인은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박지원은 수출입은행을 통한 이런 더럽고 야비한 공작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문재인은 박문규라고 하는 당시 수출입은행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 대출과 차관을 통해서 자금이 집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오라스콤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구조로 대납을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와 같은 거래에 등장하고 있는 채찍과 당근은 무엇일까요? 한화 그리고 이집트 정부와의 K9 자주포 등의 무기 계약에 대해서 SBS는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 관계자조차 대통령 순방 실적을 위해서 K9을 갖다 바쳤다라고 혹평할 정도였다고 보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인터뷰 시기는 문재인의 이집트 방문이 있었던 2022년 1월부터 실제 본 계약이 체결된 2월 1일 이전 이집트와 한화의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수출입은행의 대출에 대해서 또 자주포 현지 생산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후려쳐서 정권이 바뀌면 감사원 감사로 후환을 치를 것이다. 이런 우려가 한화 내부로부터 나온다는 내용도 보도에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탐사 기자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채찍과 당근 부분이었습니다. 한화 측에서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채찍과 함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당근을 제시를 하였습니다만 그 당근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보도한 부분이었습니다. 한화가 이집트 정부와 방산 계약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은 채찍 이외에도 당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와 관련해서 한화는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또한 탐사보도 매체에서는 방사청 관계자로부터도 확인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에 전혀 한화그룹이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이집트의 K9 자주포 등의 무기 계약에 있어서 한화 김승현 회장만이 알 수 있는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향을 취재하고 있는 탐사 보도 매체 역시 한화 측에게 북조선과 오라스콤의 거래 내용을 김승현 회장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함께 SBS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한화 측 역시 이에 대해서 사실상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화에 제시한 당근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카이, KAI입니다. 한국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주된 업체죠. 이 카이를 민영화시키고 이것을 한화가 입수한다는 보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좀 이게 마무리 단계로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교감이 이루어진 또 교감이 이루어졌다라고 추정되고 있는 이 거래에 대해서 한화와 카이 측은 정정보도 요구를 하는 등 반발을 했지만 취재를 해본 결과 그 겉과 속은 다소 차이가 많았다고 하는 점이죠. 방사청 쪽에서도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 그 정의당 의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한화 측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이어서
카이까지 인수하게 되면 육해공 방산의 독점이 우려된다는 점을 전달을 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방사청장의 답변은 독점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했다고 하죠. 자, 이에 대해서 방사청 관계자도 방사청장의 당시 국감장 답변을 보면 한화의 카이 인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떠한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해석해 달라고 방사청 관계자도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한화의 카이 인수에 대해서 방사청 역시 부인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와 체결한 관련 계약들의 대출과 EDCF, EDPF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입 은행장의 이력 역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출입 은행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과 산업부 장관을 하고 있는 박문규 씨입니다. 이 박문규라고 하는 사람은요, 2007년 문재인이가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 하던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를 했고요. 당시는 2022년도 1월 달에도 대단히 이례적으로 문재인의 이집트 순방에 동행을 해서 10억 달러의 새로운 EDCF 양해각서 체결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측에서는 국제협력부 장관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기재부 장관이 나가야 하는 것이 양쪽의 외교상의 프로토콜에 맞을 텐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문규 당시 수출입은행장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은 박문규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는 그 박문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박문규는 1962년생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했던 일을 보면 기획재정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또 21대 한국수출입은행장, 또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제7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서울대학교 영어영문과를 나왔는데 1984년도 대학 재학 시절에 행정고시 28회에 합격을 해서 공직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세청과 재무부 세제실에서 사무관을 근무를 했고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국가발전 장기 계획이었던 비전 2030을 기획 및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으로 한식 세계화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 씨가 해왔던 그 사업이 되겠죠. 2010년도에는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그리고 대변인, 그리고 2011년도는 사회예산심의관, 2012년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을 했다 그럽니다. 계속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공석이었던 예산실장 역할을 맡아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럽니다. 예산실장에 오른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인 일명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서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2014년 7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올랐다가 2015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김경수가 있었던 경남도지사 직속의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이 되어서 김경수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제청과 문재인의 제거로 한국수출은행장이 임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0년 6월 달에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또 불과 1년 후가 된 2023년 9월 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드리게 되냐면요. 자, 서울대학교 출신이죠. 그리고 영어 영문과 출신이니까 영어는 못해도 좌우지간 영문 모르고 다녔어도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시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저희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그 접대를 받으면서 뭐 노무현 시절에, 이명박 시절에,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등등 해서 계속해서 지금 소위 전문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요. 바로 이게 전형적인 서울대학교 출신의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국가의 녹을 받아먹는다고 하지만은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요. 아주 사근사근하고 아마 손에 지문이나 아마 손금이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우를 넘나들면서 본인의 입에 풀칠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아닌 칭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처럼요. 지금 대단히도 좀 심각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요. 지금 미국 측에서 대단히 지금 불만을 갖고 있어요.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북쪽에 전달된 이 자금과 구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그 뿌리를 파다 보면요. 노무현과 김대중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당시 김정일에게 얼마만큼의 그 자금을 지원하고 뒷거래를 했는지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군부에서조차 이러한 그 비밀스러운 대북 자금 지원에 대해서 몹시도 지금 불쾌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대단히 불쾌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 말이야 무슨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친한 사이인지 몰라도 실무를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니야. 이런 얘기가 미국의 정보기관은 18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통화하는 DNI가 있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가 되죠. 그 DNI에 지금 현재는 에이브릴 하인스라고 하는 그 여성이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저승사자 같은 건 용모를 하고 있는 그런 여성 DNI인데 그 눈에 밑보이게 되면은 쥐도 새도 없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I 사나이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CIA 그리고 국방부 안에 DIA 그리고 법무부 안에 FBI 그리고 별도의 DEA 그리고 테러 금융정보국이란 그런 조직도 있고요. 그야말로 육해공 해병대 코스트가드까지 그 많은 그 18개의 국가 단위급의 정보 공동체가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아닌 군부에 그리고 CIA와 같은 중앙정보국 측에 이와 같은 뒷거래한 사실이 지금 노출이 되었고 미국에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신들은 분명히 반중 친미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같은 밥 아니냐.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하고 있는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문규라는 사람이 이 탐사 보도 매체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질문하지도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또 EDCF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이 취재를 하게 되니까 이것들은 우리 이 탐사 보도 쪽에서도 이런 그 수출위원회 그리고 기재부 담당자에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하는데, 이미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받고 박문규 씨가 아주 서둘러 급하게 이것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런 희한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전투기 라팔이 있습니다. 이 라팔 전투기 예를 들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전례가 없었던 거래는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방어막을 펼치고 변명을 하는 것일까요? 자, 이와 같이 이 박문규 씨는 전례가 없던 거래에 차관과 그리고 대출까지 동원된 이유에 대해서 이 세간에서 탐사 보도라든지 아니면 의식이 똑바로 배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좌우를 넘나들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은요, 영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월급이 나오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차 타고 보좌관들 지내고 다니면서 폼 잡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퇴직하게 되면은 또 관계 기관에 또 낙하산으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고소득의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끔 노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정작 무기를 파는 과정에서 소위 가격을 패대기를 당했던 이 한화 측에서 SBS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 청구를 어떠한 진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한화가 어떤 회사입니까? 한화 김승현 회장이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때려 부시고 그 아들을 팼던 건달을 잡아다가 정말 죽도록 팼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김승현 회장이 한화 측이 계약 이전에 실제 핵심 관계자 입을 통해서 SBS 측에게 해당 발언을 또 했다는 반증이고, 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거래에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화가 입을 다물고 있다.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박문규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박문규도 북측과 오라스콤 간의 삼자거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 박문규는 끝내 손사래를 치면서 수출입은행의 내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 점만을 지금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결국 뭐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라스콤에 대한 지금 자금이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을 텐데요. 현대로템층도 그렇습니다. 계약의 주 계약자라고 하는 이집트 교통부 산하에 터널청이라는 게 있더군요. 터널청, NAT라 그러는데요. 자, 이 터널청으로부터 선수금을 이미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 측이 이집트의 교통부 산하의 터널청 NAT로부터 얼마를 선수금으로 받았는지 대해서도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비밀 유지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지금 거부하고 있죠. 하지만 이 선수금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일부라도 사실상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입증하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한화 측은 아직 선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K9 자주포에 대한 방사청의 기술 수출 승인 지연이 있었다라고 그로 인해서 본 계약의 발효가 늦춰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 하나 디펜스는 이집트로부터 선수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본 계약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수출 승인과 함께 계약 이행 보증이라고 하는 P본드 등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수출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서 아직 금융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방사청의 관계자 또한 방사청에서 기술 수출 승인이 늦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가 제출한 세부 설명이 미비했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화 측이 몸을 사려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미비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은 방사청에서 여론을 의식해서 기술 승인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혹은 무언가 주고받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등장인물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는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이집트와 한화 측 계약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대북 송금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 가운데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진행된 이집트 오라스콤에 대한 이 불법 자금 지원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철퇴를 맞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문재인 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자, 국민 여러분, 문재인 씨는 정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입니까? 많은 궁금증과 함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집트 방문 전후로 맺어진 계약, 이 불법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적절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 모든 돈의 대출과 차관의 원천이 무엇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혈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피땀을 모아서 낸 그 혈세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런 짓을 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종 안착지가 다름 아닌 우리의 주적, 우리의 철천지 원수, 북조선의 저 난폭한 깡패 집단, 테러 집단, 범죄 조직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이 이야기인데, 과연 이것은 누가 밝혀야 될까요? 검찰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찰이 하나요? 아니면 지금 썩어서 문드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국정원이 할까요? 어디서 해야 되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벌써 제가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3개월 전에 모 탐사 매체로부터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이에 대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우리의 뜨뜻미지근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군부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요, 매너 좋고 우호적이고 친절합니다. 아주 웃으면서 밥도 잘 먹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자기들의 얼굴을 표변할 시에는 그대로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고 도끼로 찍어서 머리 가죽을 벗겨버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용맹하고 어떻게 보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잊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과거 저도 어렸을 때 전쟁 직후에 돌았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아, 소련 놈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소련 놈들한테 속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일본 놈들은 다시 일어날 테니 일본 놈들을 조심해야 되고, 미국 놈들도 결코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유년기 시절에 여러 어른들로부터 들어왔던 말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할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만한 힘과 능력과 역량이 부족할 때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수없이 고생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 극명한 사례가 중부로부터의 지나간 5천년 동안의 침략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 중 다행으로 2차 대전의 승리를 미 합중국이 함으로 인해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으며 1948년도에는 우남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의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2023년 12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 짧지 않은 이 역사, 현대사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서 이 나라를 건설해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먹고 살만한 순간이 되었는데, 자, 이제 이 나라는 공산화 되어 가고 있어요.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유파 인사라 하는 자들도 기회주의자들이 되어서 이익이 생기는 곳에만 달라붙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파 종북주의자들을 얘기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모두 척결 대상이지 우리의 형제자매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도 끊임없이 정치 평론을 하고 정치가 어쨌다, 선거가 어쨌다 이러면서 헛소리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 여러분들의 삶과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의도 정치하는 것이 무슨 영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점도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평온하시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자라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치에 몰입이 되어서 그쪽의 일에 그야말로 빠져들지 마시고 명확한 냉정한 객관적인 품성을 지니시고 그리고 분명한 판단할 수 있는 사리 변별력을 구비해야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일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 공산당, 저 민주당 세력들과 여전히 집안 내 밥그릇 싸움과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금배지 한 번 더 달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썩어빠진 쓰레기 오물 수준도 안 되는 국민의힘 모두를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당 지지 투표에 있어서 저희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을 지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희 자유민주당에서 최소한도 국회에서 20석 이상을 점유해서 교섭단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구로 출마하게 되는 우리 자유민주당 우리 후보들에게도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권 TV 크리에이티브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